평양의 밤은 화려하게 빛납니다. 주체사상탑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들은 저마다의 불빛을 자랑하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수놓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행복한 표정의 사람들이 유원지에서 웃고 아이들은 최신식 설비를 갖춘 소년궁전에서 재능을 뽐냅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북한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발전과 풍요, 그리고 자력갱생의 승리. 하지만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4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한 장의 위성 사진. 밤에 한반도를 찍은 이 사진은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국토 전체가 마치 거대한 빛의 그물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가 불빛으로 연결되어 어디가 도시이고 어디가 시골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휴전선 바로 위,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평양만이 외로운 섬처럼 희미한 빛을 간신히 내뿜고 있을 뿐 나머지 모든 지역은 깊은 암흑에 잠겨 있습니다. 마치 전기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땅처럼 보입니다. 빛과 어둠, 번영의 선전과 암흑의 현실. 한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극단적인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데 왜 땅의 인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거대한 역설과 모순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의 실마리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현실의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 기이한 현상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을 가장 냉정하게 드러냅니다. 북한의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숫자는 바로 1인당 국민 총생산, 즉 GDP입니다. 2019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1,316달러, 우리 돈으로換算하면 약 180만 원 남짓입니다. 같은 해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1,681달러, 약 4,400만 원이 넘습니다. 무려 24배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한 달 동안 버는 돈을 북한의 주민들은 2년 내내 꼬박 벌어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때 경제력에서 남과 북이 비슷했던 시절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격차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마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평균값은 종종 가장 화려한 곳의 수치로 포장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격차는 더욱 참담하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하수 처리 시설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94%를 넘어섰습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대부분의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정화시설을 거쳐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농촌 지역의 하수 처리율은 고작 11.4%에 불과합니다. 10집 중 9집은 생활 오수와 분뇨를 처리할 시설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된 물이 그대로 강으로, 토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주민들은 그 물을 다시 식수로,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아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문명의 격차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더 기본적인 것으로 가볼까요? 바로 수돗물입니다. 북한 농촌 지역의 수돗물 보급률은 44%.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물이나 강물을 길어다 쓰는 것이 여전히 흔한 일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평균 수명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위성 사진 속의 어둠은 단순히 전기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물, 기본적인 위생,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마저 암흑 속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벌어진 걸까요? 한때 우리보다 잘 살았던 시절도 있었다는 북한이 어째서 이런 후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그 거대한 추락의 시작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그 순간은 1990년대 초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거대한 형님,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냉전 시대,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의 최전방 국가였습니다. 소련 입장에서 북한은 자본주의 세력과 맞서는 중요한 방패막이었고 그 가치는 경제적 계산을 뛰어넘었습니다. 소련은 북한의 석유와 각종 원자재, 상품들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우호 가격으로 제공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만든 조악한 품질의 공산품들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사주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제 자식의 서툰 장사를 믿져가며 도와주는 것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북한 경제는 이 거대한 지원 시스템에 온전히 기대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계획 경제는 이 외부 수혈이 있을 때만 겨우 작동하는 허약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1년 그 영원할 것 같던 붉은 제국,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을 지탱하던 거대한 동아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공짜 석유는 들어오지 않았고 북한산 물건을 사주던 큰 손도 사라졌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함흥의 거대한 공장들이 멈춰 섰습니다. 비료를 생산하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굴뚝에서 더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만들던 화력발전소들은 땔감이 없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도시의 불이 꺼지고 열차가 멈추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국가의 배급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식량을 나눠주겠다는 국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렸지만 배급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5년과 1996년 유례없는 대홍수가 북한 땅을 덮쳤습니다. 가뜩이나 비료 부족으로 허약해진 농업 기반은 이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논과 밭은 완전히 물에 잠겨 황무지로 변했고 그나마 창고에 쌓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식량마저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역사상 최악의 시기, 수백 명이 굶어 죽었다고 알려진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었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국가가 버린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기이한 생존의 현장. 그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가 인민을 먹여 살리는 것을 포기했을 때 인민은 스스로를 먹여 살릴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생존의 무대가 바로 장마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집안에 있던 놋그릇이나 옷가지, 이불 같은 것들을 들고 나와 길가에 펼쳐놓고 옥수수 한 줌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자리에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국은 처음엔 이를 자본주의 황색바람이라며 강력하게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인민 전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속하는 보안원조차도 월급이 끊겨 장마당에서 무언가를 구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결국 장마당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전역에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400여 개의 시장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공식 암시장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된 쌀과 밀가루, 공장에서 빼돌린 공산품, 집에서 직접 만든 두부와 술, 심지어 남한 드라마가 담긴 USB와 외국 화장품까지 은밀하게 거래됩니다. 장마당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북한 사회의 새로운 질서이자 실질적인 경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성장률보다 장마당의 쌀 가격이 주민들의 삶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계층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입니다. 이들은 초기에 무역이나 밀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장사꾼을 넘어섭니다. 돈 주는 개인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주도하는 무역 상인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국가가 벌이는 건설 사업에 돈을 대는 투자자 역할까지 합니다. 국가기관조차 돈이 필요하면 돈주에게 손을 벌리는 지경입니다. 쉽게 말해 북한판 사금융업자이자 투자자, 그리고 재벌의 초기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위태로운 줄타기 위에 서 있습니다. 장마당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당국은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언제든 비사회주의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매일 보안원과 관리원들에게 장세라는 이름의 뇌물을 바쳐야만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물가는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수시로 폭등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계획 경제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자리 잡은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통제와 시장의 논리가 기묘하게 뒤섞인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왜곡된 이중 경제 시스템. 이것이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국가는 계획을 말하고 인민은 시장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이 기묘한 구조에서 진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실체가 보입니다. 돈은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권력 구조와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 기묘한 이중 경제 시스템에서 돈은 과연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장마당에서 필사적으로 장사하는 아낙네의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공장에서 밤새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 봉투로 들어갈까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장마당에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여러 단계의 상납 구조를 통해 위로 올라갑니다. 장사꾼들은 자릿세를 내고 보안원에게 뇌물 바칩니다. 돈주들은 더 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혹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당과 군부의 고위 간부들에게 막대한 돈을 상납합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긁어모은 돈은 결국 평양의 핵심 권력층에게 집중됩니다. 이 돈으로 그들은 외제차를 굴리고 최고급 아파트에 살며 해외에서 사치품을 들여옵니다. 주민 대다수가 깨끗한 물조차 마시기 힘든 현실 속에서 평양의 일부 백화점에서는 수백, 수천 달러짜리 명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긁어모은 부가 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와 군사력 강화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북한 당국은 매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며 자력갱생의 성과를 자랑합니다. 지방 발전을 위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선전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과시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지방의 낡은 기업들은 원료와 자금 부족으로 가동을 멈춘 지 오래고 농촌의 인프라는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인민 생활 향상에 쓰여야 할 귀중한 자원이 평양의 전시성 건설 사업이나 한 번 발사하는데 수천억 원이 드는 미사일 개발에 탕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핵무기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면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과 의약품,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인민의 삶난인 체제의 안위를 선택해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북한 경제의 가장 비극적인 진실입니다.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아무리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도 그 과실은 결국 체제라는 거대한 기계를 유지하는 연료로 소모될 뿐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구조.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하고 견고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는 결국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체제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오래갈 수 없습니다. 특히 외부 세계가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인민이 알게 될 때 체제의 기반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북한 당국이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 정보의 유입입니다. 그들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남한의 영상물을 유포한 자는 최고 사형, 시청한 자는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남한 말투를 따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뒤이어 만들어진 청년교양보장법은 젊은 세대의 복장이나 머리 모양까지 통제하며 외부 문화의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합니다. 한편의 드라마, 한 곡의 노래가 미사일보다 더 체제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벽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바람은 틈새로 스며드는 법입니다.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 혹은 바다를 통해 남한 드라마와 영화, K-팝이 담긴 USB와 메모리 카드는 끊임없이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갑니다. 단속이 눈을 피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드라마를 보는 것은 이미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위험하지만 짜릿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면 속에서 너무나 다른 세상을 봅니다.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 풍요로운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방식과 자유로운 정신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태어난 성분에 따라 평생이 결정되어야 하는가? 화면 속 저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한 번 시작된 의심과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나
국가의 배급보다 시장의 원리를 먼저 체득한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외부 정보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처럼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이 였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합니다. 체제는 총과 법으로 사람들의 육체를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열망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의 확산을 막으려는 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은 역설적으로 그 정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낡은 체제의 이념과 새로운 시대의 정보가 벌이는 거대한 줄다리가 한창입니다. 총구는 드라마를 막을 수 있을까요? 벽은 바람을 가둘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북한의 미래는 바로 그 본능과 체제가 벌이는 싸움, 그 마지막 장에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